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5주째 하락하면서 32%로 집계됐습니다. 인사 실패와 책임지는 참모 부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사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윤 대통령 40년 지기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이 추가 확인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입국 즉시 검찰에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됐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오찬 뒤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 밖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의원은 오는 주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가정집에서 이불 세탁 중 폭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매한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살 어린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안락사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로 상하이를 봉쇄했던 중국이 2분기 성장률 0.4%라는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원을 넘어 또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취임 2달이 갓 지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하락했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2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지 여권 전체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제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거대 야당이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사면 초과에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첫 보도는 이채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2%,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53%였습니다. 지지율은 한 달 새 21%포인트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고령층, 보수층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60대 지지율은 39%로 일주일 새 11%포인트 하락했고 보수층 지지율도 9%포인트 떨어진 53%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 26%,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 11%,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가 10% 순이었습니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3%포인트 빠진 38%로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여권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취임 첫 해 할 일의 절반 이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정을 추진할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그 첫 해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개편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민생대책을 내놓고 출근길 기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잇따른 인사 실패와 경제위기, 여당 내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모든 일을 조율해야 할 김대기 비서실장의 역할에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비서실장이 비서실 전체를 확실히 장악하고 당과 내각에까지 힘을 보여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김대기 실장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의 직을 걸고 악역을 자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 비서실장은 이미 10년 전에 지냈던 정책실장 역할에 자신을 한정하고 있다는 평가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와 홍보 라인은 복잡한 여권 상황을 풀어내거나 국정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내각도 존재감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면에 나서는 참모는 없고 윤 대통령이 만기친남하는 모습만 연출되면서 모든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여권에선 광복절 3연 전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대통령실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인사 실패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너무 편중되게 기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장관급인 대통령 경제고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다 불미스러운 일로 퇴진한 변양균 씨를 위촉한 것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A씨는 윤 대통령의 40년직인 강릉 통신설비업체 사장의 아들로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대변인실은 대선 승리에 공헌한 뒤 능력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8일까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없으면 겸직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무보수로 일했고 지난해 7월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을 장관급인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좀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하신 분이다. 변 전 실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쓴 저서 경제 철학의 전환의 내용에 공감해 임명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신정아 스캔들로 구속 기소돼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무현 정부 인사를 기용한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시 수사팀에는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도 참여했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중진이죠.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의 탄핵 운운하는 건 정치 도의를 벗어난 일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삼선 중진이자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 논란과 비선 보좌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 국정지휘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도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민주당스러운 선전수단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탄핵이 아니라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유상범 의원도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 찬탈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검은 속내를 훤히 드러낸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말고 이재명 사당화부터 막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야당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국정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에 나가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즉시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달 동안 출국이 제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박 전 원장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린 겁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서훈 전 원장은 귀국 즉시 자동으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언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국정원이 전직 두 원장을 고발한 내용만으로도 출국 금지 등 조치가 필요했다며 관련자 추가 출국 금지 등 수사 확대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여행 일정도 없고 출금 조치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며칠 전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수사팀은 국정원 내 특별 취급 정보, SI 처리 관계자를 불러 첩보 처리 절차와 관련 규정을 캐묻고 여기에 원장 개입 여지가 있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며칠 전 탈북 북한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송당할 당시에 찍힌 사진 여러 장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들이죠. 이 당시에 저항하는 어민들을 제압해서 북으로 돌려보낸 게 바로 경찰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어민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청와대 안보실이 전화로 특공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한 문제들을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북한 어민의 양팔을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붙잡습니다. 북한 주민 호송 업무는 보통 적십자 직원들이 담당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투입된 겁니다. 통일부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러한 과정에서 취재 결과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특공대 투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대원들은 호송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임무도 모른 채 서울 모처에 있던 북한 어민들을 판문점까지 호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테러 대응 등을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의 업무 규정엔 북한 주민 호송 업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수행해선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받고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예 부대인 경찰 특공대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전화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직권남용에 준할 수 있다. 특공대 투입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 지시로 이루어졌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민감용 당시 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은 기억은 없다며 규정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불화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인 화해장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죠.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인사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는 어땠는지 황선영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례로 식당에 들어섭니다. 아까 물어냈느냐 그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나? 평상시에 똑같죠. 사담도 하고 당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1시간 20분가량의 점심 식사를 한 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공개 오찬을 통해 15년 정치 동지, 호영 호재 사이임을 강조하며 불화설 진화에 나선 겁니다. 계산으로 나눠보자. 당연히 형이 해야지. 윤 대통령도 두 사람에게 갈등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 의원이 참여한 민들레 모임에 권 원내대표가 공개 반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준석 대표 징계 뒤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의총에 장 의원이 불참하면서 향후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의 만남으로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여권의 혼란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정문 앞 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이미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당의 결정이 난 상태여서 모양새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경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국회 정문 앞 길바닥에서 마이크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도와주는 의원이 없어 국회 내에서 회견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당이 몰락한 원인으로 내로남불과 강성 팬덤, 성범죄를 지목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후보 등록은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선 상처만 남길 거라고 했습니다.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의원은 모레 출마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이 의원이 당선되면 야당 대표가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수사받는 초유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방탄용 출마, 사법 리스크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다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걱정되는 경제 뉴스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20원을 뚫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경제 고통 지수도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6.1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1,320원대 환율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유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거졌고요. 미국의 물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물가 하락이 확인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 전 세계가 긴축과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유럽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로화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급등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에선 20여 년 만에 1유로 가치가 1달러와 같아졌고 올 초 108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139엔까지 오르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도 덩달아 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사상 최고치.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고 1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 고용회복세마저 둔화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환율과 물가의 금리까지 모두 고공행진하는 삼중고에 가계와 기업 모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하죠. 중국이 올해 2분기에 0.4%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 제외하면 역대 가장 부진한 성적입니다. 이로써 올해 목표로 했던 5.5%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이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가게도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가 2달 넘게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봉쇄부터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뚝 떨어졌습니다. 经济发展极不寻常，超预期突发因素带来严重冲击。2季度经济下行压力明显增大。
1분기에 4.8%로 반등했지만 상하이 외에 베이징과 선전 등에서도 봉쇄가 이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한을 봉쇄했을 때인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올해 성장률 5.5% 달성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인데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坚持外防输入、内防反弹的总策略和动态清零总方针不动摇。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파력이 빠른 BA.5 변이 확산 속에 어제는 BA.2.7로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죠. 이 두 변이가 휴가철 재유행을 이끌 경우에는 올 가을에는 하루 확진자가 지난 3월에 세운 최다 기록 62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이 인파로 붐빕니다. 발권 창구도 발디딜 틈 없습니다. 최근 국제선도 늘어나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가는데 우려가 되긴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8,882명으로 전주에 2배씩 느는 더블링이 12일째입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배 빠른 BA.5 변이가 확산되며 재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도 확인돼 두 변이가 시차를 두고 확산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BA.5가 유행을 어느 정도 주도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이 켄타우로스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많아지게 되면 낙타 등선처럼 두 개의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가을까지 유행이. 관건은 갈수록 빠른 두 변이의 전파력. 미국의 한 연구에선 BA.2.75의 전파 속도가 BA.5보다 최대 9배까지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론상으론 확진자 1명이 200명 가까이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BA.2.75가 높은 전파력을 보인다면 62만 명의 최고점을 넘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등장 이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입국 차단 등 검역 강화 대신 방역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변이가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자가키트 판매량이 지난달보다 3배 넘게 늘었다는데요. 일시적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봤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편의점 10곳을 돌았더니 7곳에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00명대이던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새 10배가량 늘면서 키트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14일 편의점 자가진단 키트 매출은 한 달 전보다 A업체가 3.7배, B업체가 3.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5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곳만 판매를 허용하면서 키트를 파는 편의점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약국 등은 그대로 팔지만 재고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안 나간 적도 있고 하루 1개, 2개 나간 적도 있는데 하루에 25개 이상도 나가고. 전국적으로 키트 재고는 4,400만 명분이 넘지만 선별 진료소까지 줄면서 코로나 급속 재확산으로 당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30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 항상 정부 예측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자가키트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나흘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개는 2분 동안 아이를 공격했고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면서 공격은 겨우 멈췄는데요. 개에 대한 안락사가 결정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가방을 맨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검은색 개에 쫓겨 도망갑니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자 개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1일 낮 1시 반쯤.
공격은 2분 동안 계속됐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던 어린이는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애가 여기서 누워있고요.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고 강아지 옆에 계속 덤벼들려고 접근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를 돌다 이 광경을 목격한 택배기사는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내며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는 봉합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살던 70대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에 의무가 있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해요. 그리고 모든 배상 책임, 치료비 등 배상을 해주겠다. 경찰은 이 개가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탑승객 24명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55m 상공, 그러니까 아파트 20층과 맞먹는 높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은 1시간이나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한 선로 위에 놀이기구가 멈춰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탑승객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생각을 했었고, 또 뭐 안내 방송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났습니다. 놀이기구 탑승객 24명은 아파트 20층 높이와 맞먹는 55m 상공에서 1시간가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롤러코스터가 출발 직후 선로를 오르던 중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인 과전류로 인하여 휴즈가 손상이 되어 안전센서가 작동하여 승물이 멈추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63m 높이에서 수직 하강하는 롤러코스터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문제가 된 전류 부품 교체 후 진행한 시운전에서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해당 놀이기구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점검반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가정집에 설치된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집에는 생후 50일 된 아기도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회수해서 분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다용도실. 세탁기 문은 떨어져 나갔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벽면 곳곳이 파였고 세탁기 위에 놓여진 건조기도 본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13일 낮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삼성 세탁기가 가동 중에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사용자는 이불을 세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더니 막 우당탕탕 거려가지고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세탁기 문이 여기 앞에 나와 있고 유리 막 깨져 있고 있었거든요. 사고 당시 가정에는 생후 2달도 안 된 아기와 강아지 2마리도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진짜 다행이지. 그거 문 없었으면 끝까지 날라갔을걸요? 사용자는 이불 하나만 돌렸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며 이제는 세탁기 돌리기도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사고 후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4시간 넘게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 중부지방은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를 겪었지만 남부지방은 100mm 안팎에 그쳐서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댐 하류는 바닥을 드러내서 가뭄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인데요. 흔했던 다슬기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조암댐입니다. 수위가 낮아져 산자락 암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수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저수량이 줄어들어 수문을 열지 않자 댐 하류하천도 말라가 바위와 수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천가에 흔했던 다슬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거 말라온 거 처음이요, 금년이. 피리 같은 거, 다슬기 같은 거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영남지방 낙동강 유역의 사정도 마찬가지. 경남 서부권 물 공급을 맡고 있는 남강댐의 저수율은 22.6%. 전국에 30% 미만 저수율을 기록하는 다목적댐 11곳 중 10곳이 남부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원인은 마른 장마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200에서 최대 500mm 수준이었지만 남부지방은 100mm 안팎에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 단계에 들어가면 이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서 댐을 긴축 운영하게 되는데요. 남부지방은 여전히 강우가 부족해서 기상청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비를 예보했지만 남부지방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내일이 초복이라 삼계탕 등 보양식 챙겨 드시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 먹는 손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놀라지만 파는 사장님도 닭은 물론이고 대파에 인삼, 마늘 할 것 없이 모두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초복을 하루 앞둔 서울의 한 삼계탕집. 무더위에 몸보신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몰렸지만 한 그릇에 10,000원 후반에서 2만 원대를 넘는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초복이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또 더위를 이겨내려면 삼계탕 한 그릇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재료 값이 급등한 탓인데 한국물가정보가 초복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31,340원, 지난해 26,770원보다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1kg당 도매가는 4,01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삼계탕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비싸도 왔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집에서 최대한 많이 해먹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버티다 못해 이 식당도 이번 달 초 삼계탕 가격을 2,000원 올렸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사를 30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월급 빼고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고물가 시대. 초복에 한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한 그릇 먹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정부 부처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겼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폐지됐던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장관 직속으로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등 3개과에 16명이 배치됩니다. 필요 인력 80%는 경찰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인사부서는 아예 경찰 인력만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되면 앞으로 경찰청장은 주요 정책 사항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정부의 경찰 수사 개입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또 저희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습니다. 경무관 등 고위직 승진에 경찰대 출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일반 출신을 확대하고 보수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경찰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선 최고지휘관이 장관이 됐다는 등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제도 개선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직접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국 발표가 이제 핵심인데 91년도까지 있었던 치안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이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럼? 그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예. 그 행안부 장관,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죠. 예. 내무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 지금처럼 경찰국이 따로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예. 직접 했던 것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경찰 치안 업무는 경찰청이 똑같이 하는 것이고 예. 저는 다만 법에 부여된 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것입니다. 과거 치안본부는 치안본부가 이제 경찰의 말하자면 수뇌부라면 네. 지금은 경찰 수뇌부는 경찰청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지원 업무만 하시겠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추진이니까 네, 네, 좀 그렇- 다르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나 경찰이 30년 이상 사실상 독립된 청으로 분리돼 있다가 갑자기 네. 경찰국이 생기니까 네. 독립이 훼손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취임하신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쭉 두고 있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예. 치안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든지 그렇게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설치 근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요. 예. 민정수석실은 있었는데 예. 거기서 하는 업무가 예. 근거가 없었던 거죠. 직접 예.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지휘한 것이 네. 없었던 것이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네. 예,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예. 자, 이제 국민분들은 뭐 경찰의 이해관계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가까운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서 네. 수사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수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과거 하명 수사라는 표현 많이 하지 네, 네, 않습니까? 이걸 장관이 그럼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부적절한 하명 수사가 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은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을 거치게 되면 예.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수사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하명 수사 같은 거를 대통령 지시라 하더라도 예. 일단 자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멈춤할 것이고요. 예. 또 그러한 명을 이제 경찰청장이 받는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대통령한테는 바로 항명을 못하지만 예. 행안부 장관한테는 충분히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생각은 민정을 통해서 하명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쉬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걸러지니까 어렵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경찰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경찰국장이 이를테면 통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바로 좀 지시를 한다든지 네. 또는 장관께서 경찰국장에게 이런 수사 좀 해라라고 네. 했을 경우에 이게 경찰로 전달되고 인사권을 이쪽에서 가지게 되면 이럴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법과 헌법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문서로서 다 그 근거가 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하명 수사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수사나 그런 지휘나 통제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어떤 제도든지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맞습니다. 전례를 남기면 다음에 또 네.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검찰국, 법무부의 검찰국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검찰국에서 인사를 주로 주도를 하시는데 경찰 인사권을 행정안전부가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네. 이것도 또 경찰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뭐 이번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인사권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변동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사를 실효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공정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들이 필요해서 예. 둔 것이고요. 오히려 종전 역대 정부에서 경찰에 하던 인사가 밀실 인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해경왕이라 해서 예. 일개 행정관이 해경의 모든 인사를 주무르고 예. 또 일개 행정관이 군 전체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전체의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일이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비일비재했지만 이제 장관이 인사를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한다면 정치권이 개입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영향력을 받고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성격에 대한 사실 확인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치안감 인사인가요? 직접 네. 면접 보셨다는 네, 얘기가 네. 언론에 네. 많이 보도되면서 네.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네. 그것은 그러면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안 정감과 예. 치안감 인사에 관여를 했는데요. 예. 제가 경찰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경찰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위의 인사에 있어서는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보고 과연 이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은 있고 이 역할을 맡을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제상으로는 그건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경찰청장은 예. 총경의 전복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이하. 그리고 예, 예. 총경의 승진부터 경무관 이상의 승진, 전보는 전부 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치안감 이상의 인사는 사실상 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밀실 인사의 성격이 네네.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는 네. 좀 더 시스템적인 인사를 그렇습니다. 하시겠다 이런 네네. 지금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런데 경찰은 왜 반발을 할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사만 해도 예. 행안부 안에 경찰 인사,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완전히 패싱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를 다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제청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예.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경찰 고위직의 인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네. 경찰이 경찰의 독립을 뭐 보장해라, 경찰 독립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것은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구호이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에 대한 이해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뭐 국민들에게도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네. 경찰들에게도 좀 더 설득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여태까지도 그런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만 예. 8월 2일 이 조직 신설 이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에 경찰 출신들을 많이 배치를 하는 것도 뭐 일종의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만든 취지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거기 나와 있는 경찰들이 당연히 뭐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예. 아니면 경찰청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불법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국장은 경찰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부정하게 운영하면 뭐 제도가 빛을 잃는 것인데 이상민 네. 장관께서 잘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일본, 대만과 함께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방한하는 미국 재무장관이 국내 배터리 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 분야로도 동맹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법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Our two nations work together to make the best,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world.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참여하는 칩4 반도체 동맹이 구체화됐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오는 8월까지 이 반도체 동맹의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참여를 선언한 일본,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반도체 수출의 62%가 중국에 편중돼 있어 칩4 동맹의 반중 협의체 성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도 25.3%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주 방안에 LG화학 연구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터리 동맹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바이오와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미래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금방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림길에선 우리나라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후기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는 가장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입니다. 지금까지 35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고흐의 작품 전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하고도 또 극적으로 36번째 자화상을 발견했습니다. 초창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감, 음울한 분위기, 고된 삶을 반영한 듯한 거친 붓질. 빈센트 반 고흐의 1885년작 농부 여인의 초상입니다. 작품 전시를 앞두고 그림을 뒤집어 엑스레이로 상태를 살피던 보존 전문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림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Hidden by a sheet of cardboard, we have what we imagine to be a previously unknown artist's self-portrait. 챙 있는 모자에 목에 손수건을 단단히 두른 반 고흐였습니다. I think this is really significant discovery. It's really exciting. 무명이던 초창기에 생활고 때문에 캔버스 살 돈이 없게 되자 이미 그린 자화상 위에 판지를 붙인 뒤 그린 걸로 추정됩니다. I don't like it, or they flip the canvas over and paint on the other side. That's quite a natural part of the artistic process. 반 고흐는 1890년 죽기 전까지 35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 작품으로 36점이 됐습니다. Another little nugget to get us just a bit closer to this incredible artist.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는 두 작품 사이의 판지를 제거하고 자화상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홍 반장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에 다 참견합니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 도와주곤 하죠. 그래, 맞다. 저 홍 반장한테 한번 가봐. 홍 반장이요? 그런데 늘 주변에 굴러다니다 막상 필요할 땐 안 보이기 일쑤인 것들이 있습니다. TV 리모컨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파 쿠션을 뒤지고 소파 아래를 막대기로 휘젓다 못해 부엌, 화장실까지 수색 반경이 넓어지곤 합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발이 달려 달아나기라도 한 걸까요? 어떨 땐 냉장고에 숨어 있다가 들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또 어딜 간 거니?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했던가요? 요즘엔 셋톱박스에 리모컨 찾는 버튼이 달려 나옵니다. 누르면 리모컨이 전화기처럼 벨 소리를 울려서 숨어있는 곳을 자진 신고하죠.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답니다. 참 공교로운 일이죠.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열쇠를 진 핵심 인물입니다. 서 전 원장 출국 시기가 어민 북송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되기 바로 전날인 것은 더더욱 공교롭습니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간 뒤에 벌써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다죠. 이 문제와 관련해 뭐라고 했다는지 말 한마디 전해지지 않는 걸 보면 어디엔가 꽁꽁 숨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일 전쯤 사실규명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한 게 마지막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건지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난 것인지 역시 알 길이 없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은 곧 돌아온다곤 합니다만 어민 북송에 대한 과거 국회 답변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어민이 남긴 이 마지막 사진 어디에도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한 건지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컨트롤타운은 안보실에서 공교롭다는 말은 교묘한 솜씨나 꾀를 가리키는 공교에서 나왔습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그 뒷면에 교묘한 필연의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얘기죠. 우연이란 체계적으로 불합리한 행동의 결과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하필 꼭 필요할 때 없어진 사람들을 보며 리모컨 찾기 버튼이 생각나는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7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이보다 더 공교로울 순 없다였습니다. 이번 주말 구름이 간간히 지나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나기가 짧고 굵게 쏟아질 수는 있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모레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 내륙에 60mm가 넘는 꽤 많은 양이 예보됐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특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대구는 33도, 여수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딱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살짝 북상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